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서영교 전 국회 행안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면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선 국회의원이신데 사실 네. 여성 의원으로서 삼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저희가 이렇게 두 네. 여성이 함께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네. 일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우리가 궁합이 잘 맞아요. 네. 네, 예전부터 네. 유쾌한 정치인이 누구냐? 네. 그럼 저는 네. 단연 서영교로 꼽겠다. 아, 감사합니다. 맞지 않나요? 네. 예, 그동안 너무 조용히 계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계셨습니까? 지역에서 유쾌하게 있었고요. 아. 예. 현장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네. 좀 유명해지려면 사실은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거고요. 네. 이슈 파이팅을 하면 좀 그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삼선까지 된 사람이 자꾸 파이팅을 하면 초선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선분들이 설 수 있게 주요 이슈를 주도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지역에서 박갈이 열심히 하고 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국회가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법안이 제일 많은 데가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일이 제일 많은 데가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조금 조용히 있었다고 할까? 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예. 현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현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네. 여쭈려고 합니다. 지지율이요. 이런 대통령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달 만에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주저앉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 역대 정부 과거에 청와대에서도 일해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도가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있다. 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은 기본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네. 그 말씀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가 갖고 있던 지지율이 출렁출렁하면서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역전했었습니다. 온갖 설화에 시달렸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죠. 당시에 후보였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되기엔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워낙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검찰 그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수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딪히고 대들고 이러면서 일정 정도 보수 진영의 그 대안처럼 떠올랐던 것 같고요. 후보가 됐을 때 온갖 설화 구설에 시달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어떻든 뭐 됐어요. 0.74% 정도를 그 이겨가지고 간간히 이겼는데 정말 간간히 이겼으면 그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74%로 이긴 것처럼 네. 그 뭐 모습도 그렇고 모습도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습과 표정과 눈빛 속에서 국민을 섬기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지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하는 모습 자체, 발언 자체가 정치 보복성이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네. 검사, 그것도 칼자를 쥐고 막 흔드는 검사의 모습이 나와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그 유튜버들이 욕설을 네. 하고 온갖 못된 일들을 벌릴 때 그거 뭐 저기 대통령 앞에서도 하는데요라고 하면서 법대로 마치 한다. 법대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데서부터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해 그리고 또 국정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충분히 살펴보든지 그렇지 않고 마치 그 당시에 남북 문제나 안보, 보안 그리고 국방 이런 정보 관련한 것들을 마치 제대로 정리하지도 않고 대통령실에서 네. 사주한 것처럼 밖으로 드러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압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나고 서해 피격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서 회의하고 네. 나와서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실에서. 안보실에서 우리 김병주 의원을 의원이. 비롯한 분들이 밝혀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깜빡 국민들이 속을 근데 뻔했거든요. 어제 오늘 사이에는 또 무슨 쟁점이 나오냐면 그 어부, 네. 동해 어부죠. 서해 그렇죠. 공무원, 동해 어부. 이게 양축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강제 그 북송을 시킨 거다라고 해서 뭐 어제 오늘 지금 통일부가 또 입장을 번복하고 이 이슈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 어부, 서해 공무원. 동해 어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니 16명에 대한 살해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위험이 도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 판단해서 했을 텐데 그 내용이 그럼 어떤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내용은 대답 안 하고 일부분만 발표하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가려서 내부에서 하든지 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마치 몇 개를 던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우리가 법으로 막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별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 공표를 하는 거예요. 슬슬 맞아요. 브리핑하고 네. 나면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마치 거대한 사건인 양 나오고 나중에 보면 별 내용이 없고 이런 방식의 것들이 그동안 해오던 그 방식을 대통령이 돼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검사 시절의 방법을 잊지 않고 있다. 그렇죠. 검사 때 하던 그 버릇을 계속하고 방식을 있다. 가지고 있고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못 버립니다. 몸에 배어 있고 네. 그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못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더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는데 검사하듯 대통령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하듯 대통령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네. 검사하듯 대통령 하는 것에다가 더하기 네. 더하기. 부인이 또 있잖아요. 부인. 네, 더하기 그 옆에서 보는 그 법무부 장관,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네.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서야 된다고 국민들은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검사하듯 하는 것, 자기 검사할 때 시절 같은 거 하나. 거기다가 부인, 그리고 거기다가 좌동훈, 우상민. 부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은데 정말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 준 거죠, 지금 그동안은. 네. 저는 그냥 좀 깜짝 놀란 게 네. 뭐 검소한 옷 입고 있다고 나오는 것도 그것도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목걸이가 네. 뭐 1억짜리 목걸이. 1억짜리 목걸이 6,200만 원? 네. 그리고 저 5만 원짜리 치마인 줄 알았더니 명품 프라다의 450만 원짜리 치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가리려면 그것도 가렸어야죠. 맞아. 그런데 너무 빨리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황당한 거죠. 처음엔 언론도 아마 저는 지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언론도 못 쓴 거를 좀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고공행진을 할 거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감성보다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닌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럼 행안부 장관 최측근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대통령을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닙니다 말 못하겠으면 다른 형식으로 지지를 높여나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찰국 신설에 앞장서고 있고 경찰을 마치 부하 부리듯이 하거든요. 경찰은 이상민 장관의 부하가 아니에요. 경찰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위해 복무하게 일 잘하게 해주는 게 행안부 장관의 일이에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일거리가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으면 일할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일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보내줘야 돼요. 새로 뽑아주고 그거를 하는 게 행안부 장관의 일이에요.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네. 내가 행안부 장관인데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회 시간이 오고 있어요. 아, 국회 시간이 오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잘못하면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게 할 겁니다. 네. 와, 지금 말씀하신 요 내용을 제가 기시감이 들어서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예전 국회에서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같아요.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네. 향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똑같이 이상민 장관에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네. 검찰 딱 써 있어요. 네. 검찰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법무부 장관 사무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충분히 지휘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든 거예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들어 있었어요. 네. 치안 본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과거에 요걸로 했더니 치안본부가 가서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물고문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치안본부를 싹 드러냈어요. 네. 드러내서 경찰청이라고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치안사무는 경찰청에서 해라. 그래서 실제로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돼서도 안 돼요. 경찰을 가서 지휘했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는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부하가 아니라고 하고 예. 여긴 지휘를 받으면 안 법으로 되는데. 안 돼요. 법 위반이에요. 네. 법 위반하면 안 되죠. 안 되고 그거는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판사 출신이 모를 리는 없는데 그동안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해왔는지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사실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윤석열 장관이. 제가 부하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에요. 똑같이 받고 있다. 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제일 심각한 국정 난맥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고 인사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권력의 길목마다 전부 검찰 아니면 소위 모피아라고 하는 기재부 그리고는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인사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그 유튜버, 보수 욕설 유튜버의 누나까지 최근에 벌어진. 근데 또 이상민 장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세상에 100% 완벽한 인사가 어딨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죠. 네. 인사가 만사고 일을 참 잘한 문재인 대통령. 네. 제일 어려웠던 걸 돌아본다면 인사와 부동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나은가 하고 어쩌면 국민이 네. 윤석열 정부를 요만큼 차이 나게 똑바로 하라고 시켜줬을지 몰라요. 네. 그런데 정말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인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판사 출신의 그분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쥐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형이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고 아니 교장 선생님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육부 장관은 만취운전에 그 운전면허증을 취소당했는데 그 교육부 장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켜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 봤습니까? 그럼 전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국민들이 도무지 이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우리를 닮은 대통령. 뭐 이런 거를 좀 바라는데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어디서 매일 아침 있는 도어 스태핑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역대. 네. 예. 저는 대한민국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정치인을 했던 사람은 구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에서 정치를 제대로 배우면서 민주적인 훈련이 되어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 앞에 잘못된 것은 국민 여러분, 국민이 지적을 해주시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민은 잘못됐으니까 너 나가! 이것만이 아니라 시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잘할 수 없으니 국민이 시정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잘할 수 있나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무시하니까 그 정권이 흔들리게 되는 그 거죠.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태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네. 사람들은 이 부분은 들어보니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은 그래 시정해서 다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처럼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자기네 주변에 있는 그 비선 이너서클. 예. 이너서클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쓰고 나니까 대통령은 권력을 다 가져서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왕정 국가도 아니고요. 왕정 국가처럼 생각한 거죠. 와, 그럼 대통령은 우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또 미래의 비전도 만들어 나가고 이런 정말 총체적인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근데 뭐 저기 쇼핑할 거 다 하고 빵집 갈 거 다 가고 그리고 자기네 술 먹을 거 밤늦게까지 술 먹고 부인 가까운 사람들 다 취직시키고 또 와서 집무실에서 막 사진 찍어서 그것도 막 내보내고 이런 여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군림하려고 하니까 권력은 또 다 갖고 그 권력의 돈도 다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 납득할 수 없는 이 리더십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올 추석에 무너진다. 예. 곧 20%대로 주저앉을 거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설마 20%까지? 와, 임기 초에. 네, 임기 초에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요것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뭐 법과 이거에 따라서 법은 자기네를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무리 초에 20% 가겠습니까? 근데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네. 그리고 국민이 어렵습니다. 많이 완전히 어렵죠. 민심 돌릴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민심이 돌아쓰고 더 하기 어려우면 이제 그들은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하게 되거든요. 예. 지금은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네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럼 그게 불편하고 불이익은 국민에게 갑니다. 그럼 국민이 배를 띄웠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오늘 서영교 의원님의 명언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이 배를 띄웠지만 이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예.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매우 위중한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 이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두 번째 메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경찰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을 왜 이렇게 흔드느냐. 그러니까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에서 쭉 읽어왔던 일종의 이제 그 사법 형사 제도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온 것인데 소위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검찰의 권력은 풀고 경찰은 좀 쪼이는. 그래서 사실상 정부 밑에 두고 휘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악 의도가 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상반기 행안위원장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경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여쭈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했어요. 무엇? 치안감 인사. 갑자기 2시간 만에 번복을 했는데 이거 누가 그랬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위직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하위직 경찰이 하위직 책임을 경찰이요? 져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럼 책임질 일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위직이면 벌써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는 보면 고위직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위직에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위치인가 보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아니 하위직 경찰이 네. 무슨 재주로 그 일을 벌이겠습니까? 딴 인사도 아니에요. 치안감이면 얼마나 치안감인데 얼마나 높은 이걸 언론에 알리게 되는 위치 정도는 그 정책 치안 정책관 네.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고 있는 치안 정책관이 경찰로 그 인사안을 보냅니다. 네. 그럼 그 인사안을 인사과장이 네. 그 공지를 하고 언론에 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거죠. 이 자체가 이제 처음에 치안감 인사에서 그 나왔던 발표됐던 안에 없었던 사람이 그 다음 밤에 2시간 후에 발표된 안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 인사 발표가 나고 나면 그거 사실 누가 뭐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는데 거기서 그 처음 발표 난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엔 논의해서 나온 거죠. 네. 그 결재가 나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사인만 안 안 했다는 했을-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인하기 전에 내정해가지고 나에 보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결재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요 살짝 치안감- 검토를 했다. 네. 요 치안감 인사가 있기 전에 또 한 번 그 전에 치안 정감 인사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손으로 쓰기 전에 예. 그 내정돼서 발표는 나갔어요. 여지껏 그래 오거든요. 왜냐하면 네. 위에서 결정 났어요, 결제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부 공지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 전에도. 예. 그런데 요번에도 그랬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번복됐어요. 네. 번복됐으면 어디에서 잘못 나갔어. 그리고 내보냈지만 요 부분마저 고칠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건 고쳐서 다시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재권자가 대통령이시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원래 경찰에서 추천했던 안이 그냥 그대로 나간 겁니다. 저 국기문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은 누가 한 겁니까? 국기문란을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국기문란을 한 겁니까? 국기문란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국기문란을 네? 열심히 일하는 경찰이 했겠습니까? 수년째 그대로 그 방식대로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내보냈을 뿐인데 네. 국기문란을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은 국기문란 한 사람을 찾아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 국기문란 담당자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찾아라. 네, 이 서영교 의원의 명령이라고 해도 됩니까?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당부. 뭐 국기문란이라고 하셨으면 그거 찾아내시거나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과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네. 겁니다. 의원님은 짐작하시는 바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요? 네. 네, 오늘은 또 이건 여기까지. 사실은 야, 2부를 또 예약하시는. 네. 네, 그러죠.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2시간 만에 인사를 번복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청 치안감 인사를?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손을 탄 건데. 손을 탄 거죠. 네. 근데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것일까?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하고 중간에 낀 사람이 있는데 이 낀 사람을 대통령이 찾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하다. 이거 뭐 진실규명이 좀 처음에 필요해 나온 안이 보입니다. 있는데 갑자기 바꾸고 싶은 게 아니 일찍 바꾸든지 일찍 바꾸려면 바꿔서 일찍 바꾸려면 바꾸든지. 일찍 바꾸면 누가 뭐라고 네. 합니까? 비판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일찍 바꾸든지 네. 그걸 늦게 바꿔가지고 네. 그래놓고 밑에서 국기문란을 했다 그러면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바꾸고 싶었는지 누구를 넣고 싶었는지 뭐 언론에 얘기가 나왔던 사람이 나중에 바꿔서 인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죠. 예.
이상민 장관 오늘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 인사를 제청하고 그 선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책임이 있죠. 문책 사항 아닙니까?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문책도 안 하지 않습니까? 두 분이 뭐 최측근이라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국회를 열어서 꼼꼼히 국회 열어서 따져봐야 따져야 될 돼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상민 장관께서도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국회하고 상의해야 될 내용이고 네. 그리고 국회가 다 물어서 국회 해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이게 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저희 그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에서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이 사건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네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우중 속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삼보일배를 했어요. 사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삼보일배하면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일으키시고 옆에서 이렇게 그 길을 살펴주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경찰국 신설에 왜 이렇게 적극적인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가 정말 경찰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행안위원장 하기 전까지는 경찰을 약간 비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범죄자를 잡고 뭐 원래 일이니까. 근데 행안위원장을 딱 하고 나니까 참 고되고 일이 많더라고요. 한밤중에 사실은 한밤중에 사고가 나면 경찰들이 다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용마 터널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다녀서 한밤중에 주민이 잠을 못 자요. 그럼 제가 좀 봐주세요. 아니 거기 가서 볼 경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러면 경찰차라도 좀 세워주세요. 경찰차가 몇 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차가 의뢰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경찰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차에도 한 명이 가 있어야 돼요. 출동할 때 한 명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나마 경찰 인원을 조금 늘리면 의원님 저희가 한 명이 갈 걸 두 명이 가서 한 명은 잡으러 가고 한 명은 뒤치다거리하고 의원님 조금이라도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의뢰 경찰은 되게 막 권력이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그런 자리인 거죠.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경찰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전두환 정권 때 치안본부가 있었고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고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우리가 60 항쟁이 일어났고 전두환이 내려갔고 저희가 치안본부 행안부에서 치안본부를 떼어내고 경찰청을 따로 두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부터 경찰청은 중립적인 기관으로 계속 거듭나는 작업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경찰청장이 차관급이에요. 네. 검찰청의 검사는 검사장급이 다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이 검찰총장은 장관.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에요.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검사 출신이에요. 검찰총장 장관급이고 검찰청에 있는 장관급이 차관급이 50명이나 돼요. 근데 경찰청에 차관급 달랑 하나. 행안부에서 장관급이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면 또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경찰들이 우선 가서 한다면 또 좀 경찰에 대한 독립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치안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찰은 일이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모든 검사가 다 훌륭합니다. 거기서 몇몇 장난치는 정치 검사의 문제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기소만 해라. 수사는 넘겨주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찰은 정치 경찰이 거의 없습니다. 제복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정치 성향이 어쩔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일하는 데는 그런 걸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독립을 시킨 거죠. 경찰청장으로부터도 독립을 시켰어요. 수사본부를.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제어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고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잘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돌려 세우는 중인 거잖아요. 돌려 세우는 거죠. 경찰국을 예. 두어서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지원할, 제가 이상민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행안부는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수사력이 모자라니까 수사 인력도 지원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좀 돌봐주시고 밤새워 일하니까 희귀병도 많이 생겨요. 경찰이. 경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직군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순직이 되게 많은 곳이 경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말씀은 그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구조는 통제가 되는 거죠. 왜? 경찰청장들, 치안정감들 1대1로 면접했어요. 네. 면접하고 거기서 원래 있던 치안정감들은 정치색이 있다며 다 내몰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색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내몰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또 면담해갖고 그 중에 한 명 올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 인사권은 여기에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위를 쳐다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에만 충성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대단히 아니라고 위험한 거 말을 하는데 지금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경찰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단식을 하고 단식한 민광기 우리 현장 경찰께서는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경찰이 무슨 영화를 보자고 정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 말씀처럼 현장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냥 뛰고 있는 경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네. 삼보일배라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되돌리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의 역사를 보면요. 이승만 정부가 딱 들었으면서 내무부에다가 경찰국을 두게 됩니다. 치안이라고 하는 직제를 사무를 내무부에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을 내무장관이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3.15 부정선거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당시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경찰. 그렇게 부정선거를 예. 치르게 되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게 그렇습니다. 됐어요.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무부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빼게 되는 겁니다. 빼게 돼갖고 있다가 또 5.16 혁명, 박정희의 5.16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5.16 혁명이 군사정변. 일어나면서 군사정권이 들었으면서 또다시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넣고 거기에서 온갖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게 60이 터진 거죠. 60 항쟁이 터지면서 네.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빼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네요. 그렇습니다. 빼서 30년 동안 독립과 중립을 해서 계속 해온 이것을 단 정권을 잡은 지 50일 만에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지지율이 날개 없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다. 거죠.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선으로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네. 최고위원 네.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네. 강한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을 막아내겠다 이런 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왜 지금 서영교는 최고위원에 도전하는가? 네. 왜 그런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패배하게 되고 또 지방선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정책과 정치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걸 잘 지적해 주고 있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잘 통과시켜 주고 있네. 그래 더불어민주당 잘하고 있어. 당신들에게 힘을 줄게 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3선입니다. 비례를 한 적도 없고 지역구에서만 열심히 일을 해서 3선으로 왔습니다. 제가 3선 하면서 행안위원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4.3법, 정말 73년 동안 묵었던 그 여순 특별법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도 만들어냈고, 부동산이 치솟아 오를 때 내 집 하나 갖고 가만히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서 난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제가 용기 있게 공시지가 9억, 시가 약 15억 정도 되는 집은 재산세를 다 인하시키는 재산세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일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법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법을 만들고 바꾸는 일을 내가 삼선하는 동안 잘해왔는데 이제 세상을 바꾸려면, 힘있게 하려면 법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이 일을 잘해낼 사람이 그래 서영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거의 그래서, 무슨 그 방송 광고 수준으로 그래서 좀 출사표를 내셨는데 출마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의 역할이 좀 커져야 될 것 같다. 특히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 헤매는 정부를 좀 바로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길이 있습니다라고 길라잡이 역할을 민주당이 좀 해줘야 그나마 국민들이 좀 균형을 맞추면서, 대단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심각하잖아요. 막 물가 계속 오르죠. 그 요새 점심 약속을 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둘이 밥 먹어도 5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배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밥 사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장바구니 물가도 심각하고 유가도 그렇고 주가는 떨어지고, 거기다가 도로 코로나에서 4만 명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20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 잘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또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야당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민주당 내부가 대단히 또 복잡합니다.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삼선의 여성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문제가 계속 있어요. 급기야 어제 우상호 대표 만나고 또 본인은 그냥 출마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지혜롭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말 귀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 N번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불꽃 추적단으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스크,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도우러 나왔어요.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그 여성가족부 폐지, 남녀 갈라치기 이런 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와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비대위원장도 하면서 선거에서 네. 저희가 패하면서 책임도 좀 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나 아니면 당대표 선거 이런 부분에서 그 원래 기본적으로 또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룰들이 있어서 이 룰이 또 그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그 기준에는 또 안 된다고 하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펴보고 있고 아직 시간이 좀 더 또 있으니 좀 더 살펴보면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좀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총괄 상황실장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박지원 당시에 위원장이라고 했을까? 그걸 담당하는, 네. 그러니까 3월 8일 여성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대비해서 그 전에 유세장이 한번 와서 3월 8일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네, 빛이 나고 목소리 너무 좋고 정말 귀하고 그래서 그 친구와 그 같은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할 때 네. 그때 봤고요. 그리고 저도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그 발언도 하고 네. 이럴 때 그때 봤죠. 앞으로 민주당이 박지원 위원장하고 어떻게 협력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대표 출마는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는, 상황으로는 제도가 예. 우선은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향후 어떻게 해야 예. 될까요? 예. 할 일은 많이 있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음. 그 귀한 자원이 음. 귀하게 자기 일들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 대표 사실은 이제 꼭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당에 네. 사실은 여전히 여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여전히 여성의 역할 뭐 이런 많습니다. 많고 이런데 예. 사실 역할을 잘 안 지워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전히 예. 귀하게 또 그 할 수 있는 역할을 우선 당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좋지 않냐 그러면 또 그게 싫어할 수도 이상하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저만 해도 예를 들면 뭐 훨씬 더 나이가 많을 때지만 청와대 춘추관장 네. 그리고 당의 대변인 그리고 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되게 그 잘 배우기도 하고 역할도 하고 또 지역구도 맡고 이러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당 대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다양한 역할이 있다. 이 조언을 우리 서영교 선배가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어요. 그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를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희망 순위를 써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민주당에서 환노위 지망자, 일지망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 네. 그래서 돈 안 되는 상임위에 민주당 의원들조차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은요, 3인당, 또 기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노동에 기반한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직장이든 어디든 다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의 존귀함을 알고 있지만 민주당이 좀 그 요구를 잘 수렴하지 못하는 이런 데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다 환노위를 이렇게 피하시는 겁니까? 피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노위를 피해도 갈 수밖에 없고요.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노위를 피하면 네. 그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배치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 세상은 잘 가는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 국방위를 또 안 갔어요. 국방위에 누가 갑니까? 당 대표, 원내 대표, 예? 그래서 제일 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박홍근 환노위도 원내대표가 누가 내가 가게 가겠다. 됩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가 원내대표가 가겠다. 가고요. 좋은 사람들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떠밀려서. 떠밀리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딱 가면 좋게 잘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네. 좋은 데 다 신청했어요. 저한테 주면 좋겠는데 네. 어디 제가 신청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선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데를 잘 가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자기가 원하는 데 쓰세요 이래서 쓴 거지. 네. 이제 나중에 배치하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귀한 데 탁탁탁탁 배치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하고 비슷하네요. 뭐 어디 가고 싶다고 써내도 선배가 불러가지고 야 거기 안 되고 너 여기 가. 거기는요. 국회도 비슷하군요. 네, 거기는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배치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잘하는 사람이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네. 끝으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 특히 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2024년도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도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도부 구성이 중요하다. 공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당선되신다면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하겠다. 우리 당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예. 정당.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당이요. 음. 우리한테 귀 기울여주네?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네? 고맙네? 그래, 더 힘을 줘야지. 이러는 좀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하고 잘못하는 길에 대한 일정한 비전도 제시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국민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것을 확실히 끊어내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좀 강한 정당이죠. 사랑받는 정당, 또 강한 정당. 그리고 강한 정당의 선봉장이 되겠다. 네. 그리고 사랑받는 정당의 일꾼이 되겠다. 이런 게 저의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당원들이 많아졌고요. 당원들이 국민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당을 바꾸기 위해서 당원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 당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당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 청원 시스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의제로 발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당사가 있습니다. 중앙 당사에 한층 정도는 개방을 해서 당원들이 놀러 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당 대표하고 토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당 대표나 뭐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토크를 한다든지 그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서영교 최고위원과 토크를 한다든지 또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카페처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3, 4, 5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그 행사 같은 걸 좀 치를 수도 있게 하는 사실상 당원 민주주의, 그렇죠. 참여 민주주의를 이루겠다. 참여 민주주의 오프라인의 네. 행복한 정당 생활, 행복한 정당 생활 네.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 교육 연수의 공간을 좀 만들어서 네. 끊임없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거든요. 네. 끊임없이 와서 교육받고 놀고 행복하고 정치학교 같은. 정치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야, 이대로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당 앞에는 늘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른 그렇습니다. 분들이 네. 민생현안 해결해라, 뭐 누구 물러가라,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제 시민단체에 구경하고 놀러 가서 회비 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죠. 뭐 간식 먹고 뭐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처럼 즐거운 정당, 네, 재밌는 즐거운 정당. 슬기로운 정당 생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네.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서영교와 토크하는 날 뭐 이런 걸 하면 참 재밌겠다. 네, 예, 네, 그럴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 1시간 남짓 의원님 모시고 함께 저희가 슬기롭고 재밌는 네.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 저희가 네. 왜 빅이냐면요. 네.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빅 이슈가 된다. 네, 네, 네. 빅, 큰 거, 네. 큰 그림 뭐 이런 네. 거를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네. 큰 사이즈가 그림. 빅이 아니라 이슈가 빅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늘 재밌었어요. 네. 그 의미도 있었고 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말씀 네. 다 짚어주셨습니다. 의원님 네. 어떠셨습니까?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고 정말 오래간만에 네. 뵙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빅 스피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더불어민주당의 빅 민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오늘 뭐 끝까지 말씀도 아주 재밌게 촌철살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실게요. 그 전에요. 네. 서영교가 무슨 법을 좀 만들었으면 그거는 자막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서영교 의원이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우리 PD 제가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공부한다고 6살짜리가 공부하러 갔는데 그 아기한테 누가 황산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50일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아기하고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근데 그 아기를 죽게 만든 그 사람은 15년이 지나서 살인범 공소시효 때문에 해방이 됐습니다. 제가 그 아기 부모님을 도와주다가 그 아기 이름이 태완입니다. 태완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잘 만든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살아서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전담반을 경찰과 검찰에 꾸렸습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이 이런 일하게 그러게요. 정부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의 미제 전담반이 꾸려져서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있는 증거를 다시 보니까 계속 일치하는 DNA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DNA가 영구 보존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법이 만들어져서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의 DNA가 영구 보존된 겁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된 DNA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시 보니까 거기에 DNA가 나왔고 이걸 살펴보니까 몇 개가 일치하는 DNA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일치하는 DNA가 어디 있나 봤더니 감옥에 있는 이춘재가 일치하는 DNA.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사이에 법이 바뀌면서 새롭게 이 사람을 쫓아가서 잡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진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러가 그걸 찾아가서 잡게 된 거죠. 이런 태완이법, 그 다음에 제가 요즘은 하고 있는 게 구하라법. 정말 구하라법 같은 게 법사위법, 태완이법도 법사위법. 구하라법은 아기를 어릴 때 네. 키우지 않고 엄마가 나가버렸는데 나가버려놓고 애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연금과 유산을 반을 그대로 갖고 가는. 이게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아기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열심히 엄마가 혼자서 애를 키웠는데 애는 세상을 떠났으니 엄마는 기절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애를 양육비도 안 줬던 아빠가 와서 보험금의 반을 가지고 갑니다. 이 황당한 이 세상. 네. 이런 게 그걸 구하라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하라법 이런 걸 통과시켜서 정말 힘들고 소외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있어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저는 정말 정치권이 싸우는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런 민생을 챙기는 이슈 이런 것들을 저는 하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법을 법사위에 가 있는 구하라법 좀 제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야, 근데 제가 의원님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멘트가 너무 가슴에 남아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정말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국회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어렵고 힘든 사람 옆에 여기 우리가 같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분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해달라는 국민적 당부인 겁니다. 제발 좀 명령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가르치지 마시고 맞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어요. 의원님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뭐 우리가 밤새서 해도 모자른 시간이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